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 특검은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오전에 집무실에서 약 20분가량 대국민 보고를 진행한 후에 기자들과 질의응답만 70분 넘게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 발언들을 모아서 좀 들어봤는데 두 분께서는 오늘 기자회견 중에 어떤 내용을 좀 유념히 들으셨는지 먼저 서정욱 변호사께 듣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각본 없는 한 편의 드라마다. 주제 제한 없이요. 네. 기자들의 질문도 치우치지 않고 상당히 훌륭했고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걸 물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도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다 답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이제 기억에 남은 거는 우리 그 파우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네. 저번에는 이제 그 좀 이게 박절하게 거절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그 현명하지 못한 처사에 죄송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최상병 특검비나 이것도 이제 공처가 미흡하면 내가 먼저 특검하겠다. 내가 먼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회견이었다 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일단 형식의 측면에서는 이제라도 좀 많이 늦긴 했지만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가감없이 받았다는 것만큼은 또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결국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자처하게 된 그런 배경을 본다면 결국 총선 참패를 통해서 확인된 민심 때문일 겁니다. 그 민심은 결국 대통령실을 향해서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 이것이 명령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과연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어떻게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인지 사실상 좀 구체적인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수용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 아니겠냐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사실상 수순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 과정까지도 사실 상당한 진통을 겪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들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주요 내용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정욱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렇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정치 공세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특검은 봐주기 수사나 부실 수사 우려가 있을 때 하자는 취지에 맞춰 비춰봤을 때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이 봐주기 수사나 부실 수사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특검은요,
의혹이 있다 해서 그게 무조건 특검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 그 기존의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네. 또는 이제 눈치를 봐서 안 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 하는 게 특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파우치는요. 이거는 이제 중앙지검에서 특수부 검사 3명까지 추가를 해서 전담수사팀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과잉 수사를 할 정도로 많이 투입돼 있어요. 김정숙 여사 3건이 고발됐는데 검사 1명이 아직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우치 하나 가지고 기존의 검사 외에 특수부 3명이 전담팀이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켜보는 게 맞죠? 그거 보고 미진하면 해야죠. 그다음에 이거 도이치는요. 이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 이름을 가리고 한번 보자고요. 김건희 여사 이름을 가리고 한번 판단해 보면 그때 그 계좌를 갖다 1인 매매해달라 이렇게 맡긴 사람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되죠.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기소했는데 무죄났는데 나머지는 이게 전부 다 기소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나머지 100명하고 똑같이 그냥 이름 가리고 그때 무혐의하면 되는 거죠. 근데 검찰이 아마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권오수 회장 재판 보고한다고 끌었는데 끌 이유가 없어요. 저는 도이치는 이게 이미 끝났다 이래 보이고 파우치는 지금 이제 중앙지검의 전담팀이 있으니 네. 보고 그래도 국민이 미흡하다 이러면 이게 그때 논의해야 된다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 정치 공세다 이렇게 규정을 네. 했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글쎄요, 대통령께서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과를 하셨지만 또 야당의 어떤 특검법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다라고 하신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더 진정성 있는 이야기인지 좀 헷갈릴 것 같다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직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뭐 탈탈 털었고 뭐 이른바 그리고 할 만큼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또 특검 주장하는 것 뭐 정치 공세다라는 취지의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도 검찰총장이 바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다라는 점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할 만큼 해놓았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 수사가 미흡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또 국민들의 많은 분들의 또 의견이신 점도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 2년이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최종적인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특검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저는 검찰이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일단 대통령이 되는 어떤 브랜드 자체가 공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들이댔을 때 과연 대통령과 그리고 현 정부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 측면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법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태도가 국민들께 설명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관철을 위해서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 그리고 22대 국회가 개헌 즉시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 다시 거부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담 수사팀까지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다음 주에 그 최재형 목사도 수사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그걸 이게 조금 더 지켜보면 수사를 안 됩니까? 그 파우치 그게 그렇게 한두 달이 급한 겁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정치 공세 중에 정치 공세잖아요. 좀 지켜보세요.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한테 이런 게 부족하니까 특검으로 좀 더 수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처럼 이게 도이치도 마찬가지예요. 도이치 모터스도 이제 그 권오수 회장 재판이 아마 7, 8월 전에 끝날 것 같아요. 항소심에. 거기에 김건희 여사 공범 관계가 안 나오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거 아닙니까?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게 뭐 야당은 이제 23억을 벌었다는데 판결문도 좀 보세요. 그는 검사가 거래소의 일방적인 의견서였고 실제 그 정확한 이익 산정 불가입니다. 그래서 권오수 회장도 검찰은 이게 뭐 100몇십억 벌었다 했잖아요. 근데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주범이 집행유예 놓던 거예요. 권오수 회장이 무죄 놓으면 이게 어떡할 겁니까? 권오수 회장이 무죄 놓으면 뭐 때문에 이게 공소시효 15년 됐는데 공소시효 10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예 거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인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조금 이게 지켜봐도 한두 달. 그런 데서 이게 뭐가 달라집니까, 본질이? 이렇게 저는 보고 너무 정치 공세를 했으면 하면 이게 역풍이 분다 봅니다. 네. 좀 수사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얘기한 대로 실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각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그 부분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앞서서도 21대 국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본회의를 통과한 바가 있었고요. 그때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법안 자체는 이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범야권이 주도해서 아마 국회에서는 본회의 통과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에는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 부분만 저는 남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이 물론 헌법상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자신의 배우자의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법적 해석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분명히 이해충돌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아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2대 국회에 간다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만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소위 이제 이탈표가 8표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과연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 중에서도 국민의 민심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 중에 그 도이치모터스인데 검찰에서 2년 반 탈탈 털었다고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때 그 총장이 윤석열임을 기억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그때 윤 총장은요 지휘권이 아마 박탈당했을 겁니다. 왜 부인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중앙지검장이 이승윤, 지금 이제 민주당의 공천받은 국회의원이죠. 네. 이분이 탈탈 털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해병 특검법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해병 특검법이 처리가 됐고 정부로 지금 이송된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 부분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최해병의 순직에 유감을 표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땐 내가 나서서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정부로 이송되어 있는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아마 이제 조건부 거부권일 네.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도 이 군대에서는 안타깝지만 사망 사고는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앞으로 군대 성범죄도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 법은 바뀌어 가지고 사망 사고와 성범죄는 일반 경찰로 법은 바뀌었죠. 그럼 이게 앞으로 군대 헌병은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해야 될까요? 수사권은 이미 민간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때도 헌병이 다 불러서 압수해가고 뭐 어느 범위까지 과실이 있고 누구까지 사단장까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앞으로 조사할 겁니까?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봐요. 이게 월권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월권이에요. 사고 나면 몇 월 며칠 날 대민 업무하다가 사고 났으니 경찰로 보냅니다. 경찰에서 알아서 사단장까지 처벌하든 중대장까지 하든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왜? 수사권이 없는데 본인들이 마치 수사도 제대로 못하잖아. 압수수색도 안 되고 강제 소환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마치 뭐 자기가 야 사단장도 공동정범이야. 연대장도 이게 공동정범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됩니다. 민주당도 이게 정권 바뀌면 선례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사망사고 나면 안타깝지만 개요만 적어서 초등 보고서로 이게 넘겨서 경찰이 성령 없이 수사해달라. 성범죄도 마찬가지고 왜 범죄자를 헌병이 였다 뺐다 합니까? 의미도 없는데 사단장을 뭐 였는 데서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뺀 데서 수사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이번에 박정훈 대령이 월권한 건 맞아요. 아마 이게 본인이 법 바뀐 걸 착각했거나 아니면 이게 과거에 구습에 젖어서 본인이 수사권이 있는 걸로 착각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박정훈 대령의 잘못이고요. 이 잘못을 국방부 장관이 볼 때 예를 들어 이게 갔더라도 야 너 잘못 보냈네 가져와 그럼 이게 다시요 이렇게 얼마든지 지휘 감독하는 게 이게 군인입니다. 군인은 상명하복입니다. 아니 박정훈 대령이 뭐 독립된 수사권이 있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판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마 사망의 경위는 경찰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압은 공수처가 하고 있잖아요. 조금 이게 이것도 지켜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지금 두세 달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일단 대통령실이 뭐 국회에서 이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에 나온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기자회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최혜병 특검법만큼은 젊은 장병의 억울한 죽음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여야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또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최혜병 특검법만큼은 대통령도 좀 받아주셔서 진상을 빠르게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지우는 것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또 그 억울함을 푸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거부권을 시사하신다라는 점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여당이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재표결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신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거부권 행사로 이번 21대 국회 5월 안에 다시 재표결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재표결을 가정해서 통과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과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오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해병특검법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23일이나 28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재의결을 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해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남은 5월 임시회 기간 중에 의사 일정에는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밝혔기 때문에 지금 장현주 변호사가 얘기해 주신 대로 민주당이 23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재의결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지만 본회의가 과연 열릴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실제로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필요한데 재의결 결과는 과연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근데 그 진상 규명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국민 중에 네.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제 다만 지금 바로 특검으로 규명할 거냐, 아니면 이제 공수처와 네. 경찰의 수사를 보고 미진했을 때 할 거냐 이거지. 진상 규명하지 말자는 사람이 없어요. 절차의 문제입니다. 이 공수처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수사관 다 뽑은 이런 조직 아닙니까? 그럼 이게 무용지물인데 왜 바로 특검부터 뺏어옵니까? 공수수사하는 걸 이야기를 제가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재의결 부분은요. 뭐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 공천이 안 되거나 떨어진 분이 한 50몇 명 돼요. 근데 그분들도 그래도 이게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의 여론을 알거든요. 따라서 저는 무책임하게 뭐 불출석하지는 않을 걸로 봐요. 그러면 이게 지탄을 받을 겁니다. 출석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기명 투표죠. 무기명 투표라도 저는 양심적으로 본다면 이게 뭐 몇 표 정도는 이탈할지 가능성이 있죠. 뭐 안철수 의원도 이거 몇 표는 있는데 대다수는 이제 그 대통령 주장처럼 일단은 공천을 지켜보자. 그리고 이게 부족하면 하자. 이런 게 압도적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게 3분이 통과 안 돼서 부결될 겁니다. 네, 부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이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는데 오늘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관계는 맞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로 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전 위원장과 20년 넘게 교분을 맺어왔고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갈등설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윤 대통령은 뭐 원래 스타일이 좀 대인배 스타일이고 리더십이 그래서 이제 큰형님 리더십이에요. 아마 이제 뭐 경로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화도 잘 내주면 이게 잘 풀립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표정을 딱 보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감정이 없어요. 이미 윤 대통령은 다 풀렸다고 저는 봐요. 이제 남은 거는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한 위원장도 이제 물론 섭섭함이 있을 수 있죠. 왜? 대통령실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호주 대사 임명, 그다음에 대파 논란, 그리고 이제 의료 2,000명 고집하는 바람에 섭섭했을 수가 있다 봐요. 그렇지만 한 위원장이 이제는 본인이 이제 풀어야 됩니다. 끝까지 이게 대통령과 각을 지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게 물과 물고기 수어지교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한 위원장도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좀 이해하고 이제는 이제 털털 털고 대통령과 이제 한번 오찬이든 만찬이든 따로게 만찬 독대도 하고 그다음에 고생한 비대위원들 오찬도 네. 하고 이렇게 그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풀면서 새로운 이제 그 원팀이 돼서 출발해야 된다. 이게 아마 압도적 다수의 보수의 바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걸로 봐요. 네. 한 위원장도 그뭐 초기에 이제 좀 성찰하면서 하니까 조만간 두 분의 그 만남이 뉴스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정치인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겠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 그 세자 정도는 아니지만 뭐 여러 이제 대권 주장의 하나로서 너 스스로 힘을 한번 경쟁해봐라. 저는 이래 봐요. 네. 원래 이제 그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세자로 책봉한 적이 없어. 이걸 홍준표 시장은 세자 됐다가 뭐 폐세자 됐다고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그 원희룡도 있고 오세훈도 있고 여러 대권 주자가 있으니 한 위원장도 훌륭하니까 한번 이게 선의로 잘 경쟁해봐라. 대통령은 누구를 딱게 찍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로 홀로 서서 한번 열심히 뛰어라.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오늘 한동훈 위원장에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어떤 의미라고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네. 사실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한동훈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을 하면서 갈등설이 다시 불거져 나온 바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만남이 조만간에 다시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분간은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뭐 비대위원들과 따로 뭐 식사를 했다라든지 또는 당직자들과 만남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대통령의 어떤 오찬 제의는 거절을 하고 뭐 당직자나 비대위원들은 또 만났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럼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물론 건강상의 사유로 이유로 되긴 했지만 대통령만 빼고 만났다는 것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럼 결국 그것에는 나름대로의 또 고민이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결국에는 대통령실과 뭐 풀고 가고 뭐 만난다든가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하겠지만 그 전에 본인으로서는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과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단을 먼저 하고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본인의 입장에서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뭐 소위 한 몸처럼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결단이 있는 이후에나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만남 이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대통령과 또 용산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둘지 또는 다시 가까운 사이가 되도록 노력을 할 건지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상당히 오랜만에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다. 언론과의 소통을 자주 갖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께 설명하고 이해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좀 다양한 경로로 언론과의 소통을 좀 강화할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럴 겁니다. 확 이제 바뀔 겁니다. 두 가지로 소통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국민과의 소통도 이제는 이제 그 현장으로 직접 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 회를 먹을 때도 화로회가 있고 이제 그 자연산회가 있잖아요. 현장으로 가야 돼. 그게 자연산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농촌이든 시장 바닥에 네. 가서 그냥 돗자리 완전히 뭐 깔고 주민들하고 이게 막걸리 한잔 하면서 제대로 소통하는 딱에 불러 모아가 이런 민생 토론이 아니고요. 이렇게 국민과 현장 소통도 강화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하고 직접 다 못하니까 이걸 이제 중개하는 게 언론입니다. 언론이 그 역할이 커요. 저는 언론과도요. 이제까지 너무 많이 안 했, 이게 좀 문제가 많았어요. 앞으로 이게 다양한 형태 오늘처럼 이런 데 기자회견도 있고 또 전에처럼 단독 대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게 김치찌개 끓여놓고 또 이게 허심탄회하게 이런 격이 없는 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도어 스태핑까지 이게 매일은 못해도 재개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언론과 소통이 앞으로 놓을 거다.
이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네, 기자회견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통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뭐 언론이 되었던 국민이 되었던 소통을 늘린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소통이 형식적인 소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형식적으로 뭐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민심 청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민생 현장에 가는 것 그것이 이제 형식적으로만 되고 내용적인 사실적으로 실질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는 바꾸지 않고 결론은 그대로 두시면서 계속해서 소통한다라고 하면서 뭐 질문만 받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바뀌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또 생각하시는 국민들 생기실 것 같습니다. 결국 소통의 방점은 경청인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경청한 후에 그것에 맞게 국정 기조를 전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형식적으로만 소통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쇼통이다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소통을 하겠다는 형식적인 그 바꿈에서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정말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리고 국정 기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셔야만 실질적인 소통을 하신다라는 평가를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이 입원 치료를 앞두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영수회담 이후에 첫 교류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본다면 한 라인, 그러니까 통화를 통해서 소통한 첫 소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소통을 했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정치가 복원되고 있구나라는 기대를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취임한 지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것이고요. 물론 그것이 총선 이후에야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늦게라도 영수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표의 건강상으로 인한 휴가에 대해서 뭐 직접 전화를 해서 걱정해줬다라는 모습들은 야당 대표로서 결국에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것이 전제돼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국민들이 이런 정치적인 효능감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더 구체적으로 더 국민들의 삶에 와닿으려면 결국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생산적인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영수회담 이후에 두 분이 통화하는 모습까지는 참 보기가 좋은데 그 이후에 또 대통령께서 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하고 뭐 22대 국회에 가서도 민생 법안에 대해서 또 여야 간에 갈등하는 모습만 국민들께 보여드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들이 다 모두 쇼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협치를 해서 국민들을 민생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생산적인 결과를 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첫 영수회담 이후에 민주당에서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전국이 좀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영수회담이라든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추후에 더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제 이 통화를 통해서 다시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소통을 하거나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통화만 가지고 뭐 당장 다시 또 회담을 네. 한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정 현안 자체가 굉장히 또 민감하고 그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최혜병 특검법일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여부를 두고 지금 여야 간에 또 첨예한 갈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저 전화 한 통으로 또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미루어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또다시 영수회담을 한다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 상황인데 회담 자체가 조속하게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여야 간에 뭐 본인들의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갈등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또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을 받드는 길, 그 길을 생각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제 통화의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영수회담 이후에 민주당의 해병특검법 강행 처리로 얼어붙었던 전국 속에서 어제 통화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다시 소통에 어떤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정치적으로 이제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제 정적이라고 그러죠.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또 인간적으로는요. 네. 인간적으로는 이제 또 정치하고는 다른 면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테러 피습 당했을 때도 아마 전화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에 그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그 문병 차원에 전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전환은 아주 잘했다. 이걸 가지고 이게 또 비판하는 우리 제가 유튜브에도 보니까 있던데 그래서는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그런데 해서 제가 보기에 이 전환한다 해서 뭐 정치적으로 확 돌파하고 네. 풀리고 협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건 또 이게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특검이나 격한 대립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세 번째 가석방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은행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7월까지 복역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국가 권력의 사유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서정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심사할 때 그냥 최은순 이름을 가려버리면 돼요. 이름을 가리고 이게 이런 사안일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러면 이거는 만장일치 100% 나오는 겁니다. 이름 가리고 하면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이분이 사기가 없어요. 이 말은 이게 누구한테 10원 하나 피해 준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저는 사무소 위조도 저는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억울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일단 이게 그 사기가 없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상당히 고령이고 그렇죠? 고령이고 이제 그 건강 상태나 이걸 보고 또 이제 그 형기가 3분의 1을 넘으면 원래 가석방 대상이고 실무적으로 이게 3분의 2 정도입니다. 66%. 근데 이분이 아마 7월까지니까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런 거 가지고 좀 정정하지 맙시다. 그냥 최은순 이름 가리고 따져보면 제가 김용 보석로트에서 우리 측근 비판 안 하잖아요. 김용 왜? 그분도 이게 구속 만기가 있기 네.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장윤 변호사님. 글쎄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름이 가려진 게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비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름을 가리고 뭐 가석방 심사의 요건만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족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다만 문제는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정부가 들어서서 이 정부의 사실 브랜드라고 한다면 단연 공정이라는 것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그 공정이라는 잣대가 과연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하고 유효하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은 의구심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본인들 편에는 특혜를 주고 그리고 상대 진영에게는 또 엄정한 수사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또 국민 일부의 시각일 수 있는 것이고요. 과연 그렇다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정하게 법무부의 업무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신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이 가석방 심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추경호, 이종배, 송석준 3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에 선출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상당히 쉽지 않은 임무를 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총선 결과로 인해서 여소야대의 상황이 됐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일단 모두 다시 발의하겠다 이렇게 강경 모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독이든 독배라고 성배도 아니고 독이든 독배라고 하는데 아마 역대 여당 원내대표 중에 가장 힘들지 않을까. 네. 의석은 이제 108석인데 이게 문제는 똘똘 뭉치 108석이 아니고 완전히 108번뇌라고 할 정도로 모래알처럼 흩어진 108석 가지고 저 진보 진영은 이제 190석이 넘게 밀어붙이잖아요. 특검법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최상병, 김건희, 한동훈, 그다음에 조국 특검 수사검사, 또 황운하 특검, 네. 별의별 특검을 다 들고 노잖아요. 이걸 이게 6탄으로 막으려면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근데 이번에 누가 될지 뭐 추경호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대도 이게 진짜 힘든 시련의 시절이고 1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이죠. 참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장현주 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여소야대에다가 지금 거대한 야당을 또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뭐 여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야당을 향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 저는 여든 야든 민심을 누가 더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쉬운 길이 될지 어려운 길이 될지 정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내실지 모르겠지만 그분께서도 결국 민심을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른 결정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야당과 협상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의석수는 야당보다 적지만 민심에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든든하게 민심이 뒷받침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에 따라서 야당과 협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돌파구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에 선출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마도 첫 번째 과제로는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운영위,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다 가져와야 된다. 이것이 총선 결과 드러난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협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원구성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원구성이 또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도 지금 뭐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야당, 특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와 그리고 운영위원장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네. 입장은 좀 확고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과 협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원구성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통해서 결국 민주당이 뭐 정권 견제도 하고 또 민생에 있어서 책임 있는 야당의 책무를 다하라라는 명령을 또 받들어야 되는 책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본인의 이제 취임 일성에서 밝힌 것처럼 또 신속하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정치적인 효능감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을 하면서 양보할 거는 양보할 수도 네. 있겠지만 적어도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만큼은 양보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지금 입장인데 과연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뭐 제가 이제 민심에 따라 우리 국민의 표만 보면 50대 45입니다. 제가 이게 50대 45로 상임위원장 나누자고는 안 하겠어요. 다만 이제 의석수로 최소한 이게 나눠야 되잖아요. 의석수로는 108석. 그것도 민주당도 한 170몇 석 되죠.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말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회든 어느 조직이든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견제와 균형. 이 말은 이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또 이게 견제 균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서로에게 다른 당이 한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170석 했다 해도 저는 뭐 의장하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주라고 할 겁니다. 이게 제 방송 소신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주고 의장은 민주당이 가져가세요. 그냥 의장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봐요. 네. 지금 국회 생중국 화면을 보고 계신데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102표 중에 기호 1번의 이종배 후보가 21표, 또 추경호 후보가 70표, 송석준 후보가 11표, 이로써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3선의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102표 중에서 70표를 받으면서 이종배, 송석준 의원을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이 대구 달성이 지역구인 추 의원은 기재부 관료 출신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는데 잠시 후에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 소감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다라는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선 소감을 발표하면 현장 직접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고, 그 전에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예상됐던 결과라고 봐야겠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원내대표가 예측이 제일 어려운 선거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전부 다 추경호 하더라고요. 누구나 이게 예상했고요. 아마 이제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이분이 기재부 장관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도 잘 되고 네. 지역적으로도 이제 그 영남에 의원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저는 봤을 때 아마 이제 다 추경호 예상했고 예상대로 놓다. 이래 보면 돼요. 네. 예상대로 나온 결과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번 또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뭐 추경호 의원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은 여의도에 많았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한계도 존재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이제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거든요. 사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지 2년이 되어 가는 상황인데 경제 상황이나 민생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추경호 전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또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지금 굉장히 책임이 무겁고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지만 책임론까지도 떠안게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또 논란의 그런 인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102표 중에서 70표 상당히 압도적인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배경은 뭐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개파색을 좀 엷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친박이거든요. 기존에 그 친박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하고도 초대 경제부총리니까 네. 친윤 이제 표도 가져온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의원이 이번에는 이제 그 수도권에 송석준, 그다음에 또 충청권 이종배, 그다음에 영남권에 놓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이게 지역 또 이게 연고가 있기 때문에 영남권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거기가 몰표로 간 게 아닌가 보이고, 대신에 이제 그 수도권당 가려면 또 당대표는 또 수도권이 좀 유리한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앞으로 당정 관계를 좀 어떻게 만들어갈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만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당대표와 함께 국민의힘을 이끌어가게 될 텐데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선출의 이 결과가 당대표에서 선출된 당대표 후보군, 그러니까 어떤 당대표가 선출될지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먼저 이제 그 당정 관계는요, 이미 아직 임기가 3년이 남았잖아요. 당정 관계는 따라서 이제 그 대통령실과 강력하게 원팀으로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됩니다. 뭐 독자 노선을 당이 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집권 여당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저는 굳건하게 그 대통령실과 하나의 원팀으로 가야 된다 이래 보이고, 네. 아마 이제 그 당대표 선거도 영향을 줄 수 있죠. 특히 지역적 배려잖아요. 네. 이번에 영남권에서 원내대표가 나왔으니 아마 이제 그 차기 당대표는 수도권이나 또는 충청 아마 이쪽으로도 이게 놓을 수가 있는 거고, 잘못하면 이게 그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상당히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추경호 대표하고 호흡 맞출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조기에 등판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된다 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정 관계 관련해서는 이미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뜻은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용산과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가져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해 보였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회초리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정 관계만큼은 더 이상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때로는 쓴소리도 또는 할 말이 있다면 할 말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만 국민들 보시기에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 관계의 재정립은 이번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취임 일성 중에서 뭐 108명이 똘똘 뭉쳐야 된다,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물론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예정돼 있는 여러 가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8표가 이탈을 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신임 원내대표의 첫 일성으로서 일단 그 108명이 똘똘 뭉쳐서 뭔가 대통령실과 뜻을 같이 하자는 기조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들고, 신임 원내대표로서 물론 대통령실의 뜻도 받아들여야겠지만 그것보다는 민심이 무엇인지, 민심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